뭐 토지 분류는 다 보셨고요. 이제 19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납세무자 나올 거예요. 납세무자. 그래서 납세무자에 대한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4페이지 납세무자 보시게 되면은, 그죠? 맨 위에, 그 제4절 납세무자 바로 밑에 그 내용 보시게 되면 이래 돼 있어요. 재산세의 납세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6월 1일 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무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납세무자 이제 정리할게요. 재산세의 납세무자. 자, 원칙은요. 재산의 소유자긴 소유자인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자, 근데 언제 사실상 소유해야 된다고요? 과세 기준일 날. 그죠?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사례형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례형으로. 자, 그래서 사례형으로 출제했을 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각각 을이 매매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매를 했다. 자, 그랬을 때 각각 을 중에서 누가 재산세의 납세무자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사례형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사례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뭐 보고 판단하느냐 하면 취득세의 취득 시기로 재산세의 납세무자가 누구인지를 판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재산세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의 취득 시기하고 결합시켜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의 취득 시기 했었습니다. 자, 취득세에서 유상승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어요? 언제 취득한 걸로 봅니까? 잔금을 지급했을 때, 이 말이죠. 잔금을 지급했을 때 갑이 을에게, 그렇죠? 을이죠.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했을 때 잔금 지급일을 가지고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잔금 지급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 취득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객관적 취득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는 것은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국외 공판법,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을 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다, 공매 경비방법에서 취득한다, 판결문 법인장부에서 취득 시기가 입증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개인 간의 거래죠. 자, 개인 간의 거래이면 객관적 취득이에요, 일반적 취득이에요? 일반적 취득. 일반적 취득일 때는 잔금 지급일을 계약상으로 해요? 사실상으로 해요? 계약상으로. 자,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죠? 그때가 을이 그 자산을 취득한 때죠. 자, 그랬을 때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5월 31일일 때, 6월 1일일 때, 6월 2일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5월 31일이다. 그 얘기는 과세 기준일. 이전에 거래했습니까? 이후에 거래했습니까? 이전에 거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과세 기준일 이전에 거래를 했을 때 이때 그죠? 각각 을 중에서 누구를 재산세 납세무자로 삼을까요? 네, 을입니다. 을. 왜냐하면 을은 5월 31일부로 그 재산에 뭐가 되었다고요? 사실상 소유자가 됐다고요. 자, 그러면 6월 1일 날도 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입니다. 을.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 이전에 거래했을 때는 그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 그죠? 자, 그 대신에 자, 6월 2일 날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과세 기준일 이후에 거래가 된 거예요. 이후에.
자, 그래서 과세기준일 이후에 거래가 되었을 때 이때는 각각 을 중에서 누구를 납세무자로 삼는다고요? 네, 갑이요. 왜 갑이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6월 2일이 되어야 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죠. 자, 그러면 6월 1일까지는 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갑이란 얘기예요. 갑. 자, 그래서 갑, 즉 매도인 또는 양도인이, 그죠? 재산세의 납세무자가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6월 1일 날 거래했다. 요거는 과세기준일 당일에 거래했다는 얘기예요. 당일에. 자, 이렇게 당일에 거래했을 때 그때는 각각 을 중에서 누가 납세무자다? 예, 을이다. 왜냐하면 을은 6월 1일부로 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죠. 자, 그래서 또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 납세무자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례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취득세 취득식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라는 형식으로 해서 출제한 것이 3번이나 출제했어요. 3번. 그죠? 자, 근데 제가 예상했을 때 이제 매매는 낼 만큼 다 냈어요. 자,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증여 같은 거 이런 걸 낼 수도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증여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죠? 소유권 취득되는 시점이 그죠? 증여 계약일이죠. 예, 그래서 증여 계약이라고 등기라고 나와 있으면 어느 날짜를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되겠죠. 다만 그 계약일보다 무엇이 앞서 있으면 등기일이 앞서 있으면 그때는 등기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취득 시점이 그죠? 이렇게 과세기준일 이전이냐, 당일이냐, 이후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역시 재산세 납세무자를 판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시험 문제, 그죠? 굉장히 잘 그죠? 주의를 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도 아마 뭐 요와 관련된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223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5번 문제가 과거의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무려 3번이나 나왔다고요. 3번이나. 자, 223페이지 맨 위에 5번.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였다. 이래 돼 있죠. 자, 갑이 을한테 판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오지만 어떤 문제 보면 거꾸로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이고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무조건 항상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갑이 을에게 팔았죠. 그래서 갑이 양도인이고 을이 양수인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계약일 나와 있고 잔금일 나와 있죠. 계약일은 의미 없죠. 잔금일 보면 되죠. 잔금일. 잔금일이 언제예요? 5월 24일, 5월 24일. 5월 24일이니까, 그죠? 과세기준일 이전에 거래했다 이 말이죠. 과세기준일 이전에 거래했으니까 납세무자가 누구라고요? 을이라고, 을. 그래서 이제 정답은요, 각 재산세, 종부세 모두 다 을이 납부해야 된다. 정답은 3번이 돼요, 3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되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 이제 194페이지로 되돌아오십시오. 다시 이제 194페이지로 이제 되돌아오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납세무자에서 참고 한번 볼까요? 참고 보시게 되면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은 유상승계 취득인 때에는 잔금 지급 여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그죠? 왜 잔금 지급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취득세의 취득 시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취득세의 취득 시기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되었다. 과세기준일날 양도양수되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일날 거래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거래가 되었을 때 누가 납세무자라고 했어요? 양수인은 양수인. 그래서 그때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에 납세무자로 삼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설명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자, 공유재산인 경우에는요, 그 지분권자가 각자 지분별로 세운내면 됩니다. 그죠? 다만 갈로 부분에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지분권자가 납세무자가 되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평균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주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고요.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가액은 1억 원 정도 한다고 보고요. 토지가액은 2억 원 정도 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그죠? 뭐, 내용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원리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주택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건물과 토지가액을 합쳐서 과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주택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과 토지가액을 합쳐서 과세한다고.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가액 합치면 3억이 되는 거죠, 3억. 그래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갖고 산출세 계산하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근데 소유권자가 두 사람이죠. 갑은 건물 소유하고 있고, 을은 토지 소유하고 있고. 자, 그래서 소유권자가 두 사람이니까 납세무자가 갑을 두 사람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갑이 내야 될 세금, 을이 내야 될 세금. 그죠?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러니까 요 두 개의 재산 가액 합쳐서 계산한 산출세액 있죠? 요거를 안분 계산한다고. 안분 계산. 나눠서 계산한다고. 나눠서. 그때 기준은 뭐냐 이러니까 기준은 재산 가액이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 건물 합친 금액이 얼마요? 3억인데 그 중에 갑은 1억짜리 건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재산 가액의 비율이 얼마요? 3분의 1. 그래서 이 산출세액도 3분의 1만큼 갑이 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을은요, 나머지 3분의 2만큼 세금 내면 됩니다. 이거 비슷한 것이 뒤에 또 나와요. 이번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주택인데 역시 건물이 이제 1억 원짜리고 토지는 2억 원짜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주택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냐 하면 각각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대요. 각각 을이 공유를 하고 있대요. 공유. 지분을 얼마씩 갖고 있냐면 2분의 1씩 갖고 있어요. 2분의 1씩.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세금들은, 그래서 다른 세금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과표를 어떻게 계산해요? 지분을 쪼개 갖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 그죠? 재산세 같은 경우 그 주택이다. 그 대상물이 주택이다. 그러면 지분을 쪼갠다, 안 쪼갠다? 안 쪼갠다고요, 안 쪼갠다고. 왜요? 주택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 합쳐서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토지 건물 합쳐서 계산하라고. 그죠? 그래서 이건 토지 건물 합쳐서 계산하는 거니까 지분을 안 쪼갠다고.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얼마라고요? 3억 원이라고.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한다고요. 그래서 역시 산출세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소유권자가 두 사람이죠. 그래서 각각 을이 내야 될 세금을 계산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안분하느냐? 산출세액에서 안분하는 거라고. 재산가액의 비율만큼. 그죠? 그러면 재산가액을 각각 얼마씩? 2분의 1씩 갖고 있으니까 산출세액도 2분의 1씩 나눠서 내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안이 다른 것 같지만은 핵심은 똑같죠? 그죠? 핵심은 뭐예요? 주택은 항상 건축물과 토지가액을 합쳐서 계산한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막 바꾸더라도 여러분 핵심만 잘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때 항상 어떻게 과세하는 거예요? 건축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쳐서 과세한다.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194페이지 아래쪽에 예외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공무상 소유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예외부터는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 돼요. 자, 프린트물. 자, 재산세 프린트물을 보세요. 재산세 프린트물. 그 2장짜리, 그죠? 2장짜리.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자, 재산세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과세대상 아까 다 보신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납세무자 봅시다. 납세무자. 원칙도 아까 보셨고, 그래서 이제 예외 봅시다. 예외.
예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뭐 나왔어요? 공부상 소유자로 하는 경우. 자, 공부상 소유자로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네요. 동그라미 기억에는 소유권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회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거 나옵니다. 그죠? 자, 동그라미 기억 설명할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칠판. 다른 색깔. 예. 다른 색깔. 자, 칠판을 보시면요. 자, 잔금을 지급했는데, 그죠? 잔금을 언제 지급했냐면 5월 31일 날 이렇게 잔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5월 31일 날. 자, 5월 30일 날 이제 잔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요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딱 나눠 가지고 요 과세관청에 요 사실을 신고했을 때 하고 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자, 매매를 해서 잔금을 지급했어요. 5월 30일 날 잔금 지급했어요. 자, 그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그러면 각각 을 중에서 누가 납세무자예요? 자, 을이라고, 을. 요거잖아요. 요거 과세기준을 이전에 거래했음을 신고했다고. 그죠? 예. 자, 요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이 사실을 신고했으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을이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한테 과세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신고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과세관청은 그죠? 을이 사실상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누구한테 과세한다고요? 갑에게 과세를 한다고요. 요게 예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게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 그러면 거기에 표현법 그대로 해석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자, 각각 을이 매매를 했다. 근데 이 사실을 신고를 했다면 을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알겠죠?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소유권이 변동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을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니까 누구한테 과세하겠다? 공무상 소유자한테 과세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러니까 결국은 이 재산세라는 것은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따라서 자,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예, 납세 의무자가 달라진다 하는 사실도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소유자한테 과세를 할 건데, 그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죠? 예, 공부상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린트물에 두 번째 공부상 소유자라는 거 두 번째 니은에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 나옵니다.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 여기 종중이 있다고. 종중. 문중. 종중이라는 것은 시족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족 집단. 내가 김해 김씨의 성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김해 김씨 종중에 자동 회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종중이요,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다고. 자, 그럼 그 부동산은 누구 겁니까? 종중 회원 모두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세 가지를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세 가지.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공유. 두 번째가 합유. 세 번째가 총유.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종중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총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총유에. 그죠? 그래서 총유에 해당이 되니까 그 회원들끼리는 지분의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지분의 표시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종중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재산세의 납세무자가 누구냐면 종중 자신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종중이 사실상 소유자인데 그 재산을 종중 명의로 안 해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재산의 관리가 이제 그렇죠? 종중 명의로 하면 불편하니까. 왜냐하면 뭐 종중 명의로 해놓게 되면은 뭔가 그 재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마다 종중 회원들 다 불러가고 투표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고. 개인 명의로, 종중 대표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소유자는 누군데? 종중인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럼 사실상 소유자하고 명의자하고 다르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민법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명의를 신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의 신탁. 자, 근데 부동산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원래는 처벌하죠.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처벌받지 않는 예외가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중이죠, 종중. 자, 그러면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하고 명의자가 서로 다를 때 이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를 했다면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예요? 종중한테 과세를 하는 거죠. 그죠? 요게 뭐예요? 요게 원칙에 대한 내용이라고. 원칙. 즉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한테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사실을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종중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모르죠? 모르니까 누구한테 과세한다고요? 예, 명의자한테 과세를 한다고. 이게 뭐예요? 예외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즉 공부상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로 과세하는 거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두 번째는 종중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소유권을 달리 해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실을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때도 공무상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제 예외 동그라미 2번. 자, 프린트물에 예외 동그라미 2번. 뭐 나와요? 주된 상속자. 그죠? 요건이 뭐예요?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등기도 안 하고 상속 신고도 안 했을 때. 자, 만일 상속인이 내가 얼마만큼 상속받았어요 하고 신고를 한다면 누가 납세무자예요? 신고한 상속인. 그죠? 그 다음에요. 상속인이요. 그죠? 내가 얼마만큼 상속받았습니다 하고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예요? 등기한 상속인. 그죠? 그런데 상속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뽑아서 납세물을 지운다. 그죠? 그 한 사람을 뭐라 얘기해요? 주된 상속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뽑아서 납세물을 지웁니다. 그 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주된 상속인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주된 상속인을 뽑는 순위가 나와 있네요. 1순위는 민법상 상속인이 가장 높은 자고 2순위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에 매수계약자 나옵니다. 매수계약자. 조건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매수계약자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 부동산을 사기로. 그죠? 사기로 계약을 하는데 연부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부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돈을 한목에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이상이 걸쳐서 돈을 매년 분할해서 지급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잔금이 다 지급됐다, 덜 지급됐다? 예, 잔금이 아직 다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소유권 변동은 언제 나타난다 그랬어요? 잔금이 다 지급돼야 소유권 변동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은 소유권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 재산이에요? 국가재산이에요, 국가재산. 그죠? 자, 국가재산일 때는 어떻게 해요? 비과세요, 비과세. 그죠? 자, 그런데 이 국가가요, 이 매수계약자한테 혜택을 준다며, 혜택을.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러니까 잔금도 다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리 사용을 하세요 하고 사용권을 부여해 준다고. 그죠? 그래서 사용권을 부여해 주는데 그것도 무상으로 부여해 준다. 무상으로. 별도의 임대료 없이, 지료 없이. 자, 그러면 이 매수 계약자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정부가 내야 될 세금을 누구 보고 대신 내라? 매수 계약자 보고 대신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누구하고 거래해야 된다? 국가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요건은 국가하고 거래하는데 어떻게 거래해야 돼요? 연부계약. 그러면 그 얘기는 꼭 연부계약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잔금 지급이 아직 덜 된 상태, 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여야 된다.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혜택을 줘야 돼요. 그죠? 그 매수계약자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사용권을 공짜로 이용하라 하고 혜택을 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개라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때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삼는다? 매도계약자를 납세무자로 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 중에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않게 되면 그때는 매도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여러 번 출제를 했는데, 그죠?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된지 한번 봅시다. 자, 1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맨 위에 양갈로 4번에 보면 매수계약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색깔칠한 부분이 있죠. 그 색깔칠한 부분이 다 시험 지문이 나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점 봅시다. 첫 번째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선수금을 받아 그다 줄 거세요. 선수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잔금이 다 지급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돈의 일부만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잔금 지급 X라고 하나 적으세요. 갈로 쳐가지고. 그래서 돈의 일부만 받았다. 잔금 지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하고 그죠? 거래를 했는데 돈이 다 지불되지 않고 선수금만 지급됐으니까 잔금 지급 안 됐죠. 그리고 그 사용권은 무상으로 받았죠. 그러면 그 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매수계약자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 매수계약자한테 재산세 납세물을 지우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연부계약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죠? 돈의 일부만 지급되었다 그러면 요거는 그죠? 잔금 지급이 안 된 거니까 그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죠? 예, 답을 찾으시는데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점에 일반 법인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때에는 매수인이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매도한 법인이 납세무자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연부계약 체결해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죠. 2번, 3번 요건은 갖췄는데 1번 요건에서 아까 국가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국가하고 거래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거래했어요? 일반 법인하고 거래했어요. 그러면 1번 요건이 안 맞죠? 그래서 셋 중에 한 가지 요건이라도 안 맞으면 누가 납세무자를 그랬어요? 매도계약자가 납세무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도한 법인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하고 연부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지 않고 유상으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유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에서 그럴 때는 비과세를 한다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다는 얘기예요. 왜 맞느냐? 결국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지 않고 유상으로 부여받았죠. 요건이 안 맞죠. 요건이 안 맞으면 매도계약자가 납세무자인데 매도계약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국가니까 비과세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시험 지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지문을 끊임없이 계속 말을 바꿔서 출제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건을 정확하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계속 바꿔서 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양갈로 5번에 보면은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한 신탁재산은 그죠? 수탁자가 납세무자다. 그 수탁자하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취득세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취득세하고. 이거 지워버릴까 이제. 우리가 취득세에서 신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다. 그 다음에 A라는 신탁회사가 있으면 이 A라는 신탁회사를 우리는 수탁자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신탁 등기를 병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했어요? 취득세 어떻게 했어요? 비과세 했잖아요. 비과세.
소유권이 건너가도 실질적으로 건너간 거 아니다. 소유권이 되돌아와도 실질적으로 되돌아온 거 아니다. 형식상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 거다.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비과세를 했다고, 비과세를. 그런데 재산세는 비과세를 안 하고 과세를 한다고, 과세. 아시겠죠? 과세를 하는데 누구한테 과세하겠다고요? 위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네, 수탁자한테 과세를 하겠다고. 그 얘기잖아요. 요것도 그죠?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원래는 누구한테 과세를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사실상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는 거죠.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위탁자가 사실상 소유자 아닙니까? A 신탁에서 하는 재산을 잠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죠? 재작년에, 그죠? 한 2년 됐죠. 그래서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누구한테 과세를 하던 건데, 위탁자한테 과세를 하던 건데, 그거를 세법을 개정해가지고 수탁자한테 과세하도록 이렇게 법률 규정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죠? 왜 바꿔놨느냐? 제가 아까, 그죠? 맨 처음에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취득세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내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죠?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를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내 재산을 직접 관리하다가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고, 그러면 내가 감방 가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를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법인을 설립하는 거, 또 하나는 신탁회사에다 맡기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99.9%가 법인을 설립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하면, 그죠? 이중장부를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탈사하기가 쉽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적발이 되더라도 법인은 해산은 될지언정 본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어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99.9%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뭐 신탁회사에다 재산 맡겼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신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세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도, 그죠? 위탁자한테 과세 안 하고 누구한테 과세한다고요? 예, 신탁회사한테 과세를 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위탁자한테 과세하던 것을 뭐로 바꿨다? 수탁자로 과세하던 것을 바꿨다. 그래서 요거 개정된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신경 쓰시라 이 말이에요. 시험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한테 과세하는 거. 요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구한테 과세한다? 사업시행자한테 과세를 한다. 그 다음에 채비지와 보류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분류할 때 종합이었어요? 별도였어요? 분리였어요? 종합에 있었어요. 종합에 보면 채비지 보류지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는 종합상태상으로서 누구한테 과세한다고요? 사업시행자한테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과세하는 거. 어떨 때예요?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죠? 그럼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그 밑에 색깔칠한 부분이 나와 있죠. 196페이지에. 색깔칠한 부분에. 그죠? 첫 번째 뭐 나와 있어요? 소유권 기속 자체에 뭐가 생겨서? 분쟁이 생겨서 소송 중에 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재산. 그죠? 네, 두 번째는요. 소유자가 행방불명, 생사불명일 때. 그죠? 자, 그래서 행방불명, 생사불명이라는 것은 그죠? 집 나가가지고 뭐 일종일 동안 소식이 없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6.25 전쟁 때 북한으로 올라가서 몇십 년 동안 소식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소송 중이거나 또는 공부상 소유자가 행방불명, 생사불명일 때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무자로 삼는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렇게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22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거기 그죠? 뭐 시험 문제 뭐 아주 뭐 쉽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6번 한번 보시게 되면 재산세의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상속 등기도 안 했고 신고도 안 했죠. 그럼 누가 납세무자예요? 주된 상속이 납세무자인데 1순위가 뭐예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고 상속지분이 높은 자가 둘 이상일 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1번은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했죠.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탁자가 납세무자인데 위탁자로 돼 있으니까 2번은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파악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옵시다. 되돌아와가지고 19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재산세의 과세 표준. 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뭐로 하느냐? 그 제5절 해갖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있고 그 제목 바로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금 신고해서 확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세표준도 누가 신고한 금액?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누가 세금 결정을 해요? 과세관청에서 세금 결정을 해요. 과세관청에서 세금 결정하니까 당연히 과세표준도 누가 결정한 금액? 과세관청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 과세관청에서 정해준 금액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가 표준을 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자,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그죠? 재산세 프린트물에 그 3번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과세표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개인 법인 구별 있다, 구별 없다. 구별 없다. 무조건 뭐로 합니까? 시가 표준액. 그런데 다만 토지와 건축물,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죠?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하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자.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왜 곱하느냐?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곱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이 1억이다. 그럼 1억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70% 곱해주면 과표가 7천만 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죠? 생활의 필수적인 자산이라서 세금 부담을 낮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표준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 거고, 그 대신에 선박과 항공기는 필수적인 자산 아니죠. 자,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가표준을 하는 거예요.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긴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은 70%인데 주택은 몇 프로요? 60%. 왜요? 주택은 더욱더 필수적인 자산이라서 그죠? 비율을 좀 더 낮춰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세율 나옵니다. 세율. 자, 그러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갖고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세율을 이제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자, 표준세율. 역시 재산세도 표준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어요. 다만 갈로 부분 잘 보셔야 되겠죠. 해당 연도에 하나.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 올해 탄력세를 적용했죠. 그러면 그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월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그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그죠? 또 탄력세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과세관청에서 새로 정해야 된다고. 그죠? 탄력세를 적용할지 말지. 그죠? 그래서 탄력세를 적용하면 그게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지. 뭐 몇 년 동안 적용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험 지문에 나왔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토지 같은 경우. 자, 종합산 대상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5까지 3단계 누진세율이고, 별도화산 대상은 0.2에서 0.4까지 3단계 누진세율이고, 분리가상은 아까 다 보셨어요. 농지, 목장용지, 특정임야는 0.07, 공장용지와 산업용지는 0.2, 그 다음에 해원제 골프장하고 고을하청 토지는 4%.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나와 있죠? 자, 넘기세요. 건축물 역시 동그라미 1번에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하고 고을하청 건축물 사치성사는 그냥 4%입니다. 그 대신에 동그라미 2번에 시 이상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0.5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신에 일반용 건축물은 0.2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공장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게요. 공장용. 자, 요거 공장 건축물이고요. 요 밑에 있는 땅이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왜냐? 굴뚝이 있고 연기가 풀풀 나니까. 자, 그러면 요거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릴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용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죠? 지역을 잘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지역을. 자, 요거는 어떤 지역에 있느냐면, 군지역에 있다고요. 산업단지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있다고요. 그러면 용도상 적합한 지역이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요거는 주거지역에 있다고요. 상업지역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있다고요. 그러면 요거는 용도상 적합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용도상 적합한 지역이 있을 때와 용도상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용도상 적합한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있죠? 요거는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0.25%를 적용하는 거예요. 세율을. 그 대신에 용도상 적합하지 않는 곳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 있죠? 요거는 일반 건축물의 2배인 0.5를 적용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장용 건축물 같은 경우 용도상 적합한 지역에 있으면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0.25. 그 대신에 용도상 적합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은 뭐예요? 예, 일반 건축물의 2배인 0.5. 자, 그 다음에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가요. 용도상 적합한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 이내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분리과세로 가는 거예요. 분리과세. 분리과세로 가면은 몇 프로요? 0.2% 분리과세. 그죠? 자, 그 대신에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 이거죠. 예,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요거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종합합산 대상이 되면 0.2에서 0.5까지 3단계 누진세율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공장용지가 용도상 적합하지 않는 곳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이다. 그러면 요거는 별도합산 대상이 됩니다. 별도합산. 별도합산 대상이 되면 0.2에서 0.4까지 3단계 누진세율이 되겠고요. 그 대신에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된다고요?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0.2에서 0.5까지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법에서 정해놓은 그죠? 그죠? 기준 면적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용도상 적합한 지역에 있을 때는 기준 면적이 이낼 때는 분리과세고 기준 면적 초과하면 종합합산입니다. 그 대신에 용도상 적합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는요 기준 면적 이내까지는 별도합산 대상이고 기준 면적 초과하면 종합합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장에 대한 내용도 꼭 이렇게 그죠?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나옵니다. 주택.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그죠? 우리 별장용하고 주거용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별장용은 사치지성이니까 4%로 하고 주거용은 그죠? 0.1에서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박, 일반 선박하고 고급 선박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뭐 선박과 항공기, 일반 선박, 항공기는 0.3이고 고급 선박은 5%고. 근데 선박과 항공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 갖고 틀린 지문으로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 해가지고 과밀 억제권역 내 신증설한 공장용 건축물이 있죠? 예, 요거는 몇 년간? 5년간 해서, 그죠? 0.25에 몇 배? 5배, 이렇게 나와요. 5배. 자, 그럼 과밀 억제권역도 정리를 해볼까요? 자,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서를 했을 때 우리가 취득세에서는요 세율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표준세율에 플러스 4%짜리로 적용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서 3배를 적용하는 것이 있었어요. 3배.
자, 그 대신에 지금 재산세에서는 그렇죠? 표준세율의 5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5배. 자, 근데 이게 대상물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표준세율 플러스 4%로 하는 것은 공장용 차량이나 기계장비예요. 기계장비. 이건 표준세율 플러스 4%고 그 대신에 표준세를 3배 하는 것은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죠. 근데 재산세에서 우리가 표준세를 5배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공장용 건축물만 해당이 된다고. 토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죠? 왜냐면 공장용 토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분리로 가든지 별도로 가든지 종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재산세에서 5배로 하는 거는 뭐만 해당된다? 건축물만 해당이 된다. 그 대신에 취득세에서 3배로 하는 것은 건축물 토지 다 해당이 되고. 그죠? 그 대신에 차량과 기기장비는 표준세율 플러스 4%로 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취득세하고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이 일단, 그죠? 예,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잠시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잠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예.